저희 황영삼 자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 이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정기 학술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포럼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한강 하구 물환경 정책 실태 및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 하구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관련되죠. 막 국방도 관련되고 생태도 관련되고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는 중요한 장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 장소에 대해서 다각도로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5분의 발제자께서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분을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 같이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고 개개인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발표하기 직전에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권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세한대 항공물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한 10분 내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란 거 양해해 주시고요. 요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서 장석환 대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장 교수님은 대진대학교 건설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오늘의 그 학술발표 행사 학회인 스마트워터 그리드 학회 부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포천시청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2019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바 있고 11년에는 군구총리상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석환 교수입니다. 이쪽입니까? 여기서 하죠, 뭐. 여기서 해도 되죠. 제 소개를 제 네이버 프로필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하셔서 자, 첫 번째 한강하구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로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진강 갈등과 상생 방안인데, 상생이란 말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유하천 관련 상생이란 말을 제가 처음 쓴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유하천과 남북 문제를 어떻게 이 물을 통해서 상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여기에 이제 스톱워치를 작동을 하고 10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공유하천의 개념이라든지 전 세계의 공유하천의 현황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유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절대 영토 주권주의라고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내 물은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거였죠.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의 이제 아마 많이 회자되는 게 이제 헬싱키 원칙인데, 헬싱키 원칙은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이라는데, 사실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공평하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애매한 말도 사실은 없지요. 본인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게 상대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말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은 협상은 되고 있다, 협의는 되고 있다. 전 세계 공유하천의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협의가 실질적으로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강은 사실은 우리
남북한의 공유하천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는 좀 협상이 좀 필요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남북 공유하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4월 5일 댐이 임진강에서 이제 이쪽이 한강 하구 기준으로 보면 임진강을 기준으로 봅시다. 임진강은 2001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5일 댐 4개, 그다음에 2016년 11월 한탄강 댐까지 해가지고 15년 동안에 댐이 7개. 그러니까 유역 면적이 8,300평방킬로미터 내에 있는 댐이 7개가 설치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데 그것도 전혀 협의나 협상이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회담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최근에 올해 이 위에 있는 구룡댐, 봉래호댐 이게 터졌니 안 터졌니 이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협력 관계나 아니면은 정보 공유가 없으면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탄강 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탄강 댐하고 임진강 홍수 대책의 일환으로 96, 89의 홍수로 인해서 한탄강하고 군남댐이 생겼죠. 이 한탄강하고 군남댐이 3조 한 5천억 들었습니다. 3조 5천억 들었는데 만약에 공유하천 문제로 협력 관계가 충분했다고 하면 이 3조 5천억이 들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공유하천의 협력 관계만 이르면 서로 호혜적인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남조절지 댐과 한탄강 댐이 이렇게 들어섰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단 방류죠. 환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해서 2009년 9월에 환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우리는 그 당시에 6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협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환강댐에서부터 예성강으로 물을 빼고 환강댐이 약 3억 5천만 톤 되는 부분에서 여름에는 방류에 대한 걱정, 봄 가을에는 담수로 인해서 유역 변경으로 인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 수자원의 부족 문제에 대한 양쪽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임진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얘가 너물락말락했습니다. 올 2010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수자원학회에서 댐의 그 홍수 분석에 대한 발표를 또 하게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군남 홍수 조절지 댐은 여기가 3억 5천만 톤 정도가 여기가 7천만 톤 정도의 저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설계 용량이 이제 9천에서 11,000톤 정도 들어오면은 일부를 저류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딱 그때만 쓰는 거 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홍수량이 11,000이 들어오면 딱 그때만 쓰고 그 이하도 쓸모가 없고 그 이상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냐? 원래 이 댐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페이싱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서 16,400이 넘어와도 여기 댐 크레스트가 45인데요. 엘리베이션. 얘가 넘어도 요만큼을 저류하고 나머지는 한 9,000에서 10,000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무서워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댐 정고를 조립식 형태든지 어쨌든 파라펫 월을 하든지 홍수벽을 세워라 하는 거죠. 세우면 군사분계선을 넘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더 높이면 얘네들이 무단 방류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 부분에 침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평화의 댐이 그렇습니다. 평화의 댐을 댐 크레스트까지 완전히 채우면 북한에 있는 금성면이라고 하는 데가 다 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댐 운영 룰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홍수를 통해서 나온 교훈이다 이런 거죠. 그것은 제가 내일 발표하기로 돼 있고요. 북한강 유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화의 댐, 인남댐의 관계도 그래서
요 용량만큼을 올려서 여기도 콘크리트 페이싱을 다 했어요. 넘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콘크리트 페이싱을 전면에 했다는 것은. 그렇지만 겁이 나서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임남댐에 대한 PMF가 오고 평화의 댐이 건설된 상황을 가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평화의 댐의 가치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시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PMP의 가능성으로 보자면 상당한 효과와 상당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화의 댐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공이하천에 있는 댐들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다각도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진강 수해 사업이 사실은 뭐 2001년부터 쭉 있었죠. 쭉 있었다가 상당히 진전이 됐었어요. 2001년도부터 임진강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장관회 실무협의회 그래서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오고 뭐 판문점에서 회담도 하고 쭉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2009년도에 9월 이 한강댐 무단방류로 사망 사고가 난 이후로 완전히 중단돼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진전이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치수적인 부분은 여름철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이수 부분인데요. 이수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강댐이 담수된 게 2007년도인데 2007년도를 기준으로 갈수기 때의 전체 홍수량 유입되는 유량하고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지금 한 2020년이니까 10여 년 동안 온 것이니까 완전히 그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갈수기 때는 반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그것으로 보면 한 연간 기준으로 보면 1억 5천만 톤 정도 이상이 과거보다는 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수적인 부분, 지금 현재 파주나 연천에 지금 농업 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조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임진강은 상류로부터 염도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파주에 있는 농민들은 수중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농촌공사에서는 매년 지하수 펌핑을 위해서 수십억씩을 들여서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한강도 마찬가지로 북한강도 유입량이 갈수기 때는 한 45% 정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남댐을 전후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수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치수적인 부분까지를 포함이 되고 저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은 고려를 안 했지만 단순하게 이수 치수적인 부분 정도까지만 해도 이 공이하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물 공유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준을 가지고 물 공유의 시나리오 베이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물이 부족할 거고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시되어 있는 그 고시된 유지유량이죠. 유지유량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량을 평가를 해서 이 유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만약에 상류에서 있는 부분들의 한강댐에서 물을 어느 정도 보내주면 그 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환산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활용에 대한 상생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강을 보면 팔당댐 하류가 61.2cms가 고시된 그 유지유량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약 16억 톤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16억 톤을 만약에 평화의 댐 상류에 있는 임남댐을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를 만약에 물을 보존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6억 톤은 사실은 고시유량을 다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고시유량에 대한 유지유량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채울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받으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리턴을 해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보면 여기에 평화, 화천, 춘천, 의암, 청평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봤을 때 이 팔당댐을 기준으로 혹은 이 상류에 있는 평화의 댐의 고시는 그 유지유량 것은 1.1cm에서부터 소행강댐이 10.5, 청평댐이 9.6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각각을 다 부족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이 정도 팔당댐 하류에 있는 것이 한 16억 톤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들을 몇 퍼센트 정도를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보충을 해준다면 어느 경우이든지 얼마 정도의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편익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 편익은 한강 유역의 물 공급에 대한 이수적인 부분과 수질 정화에 대한 부분, 재해 방지, 치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각각 편의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생태계 기반 서비스 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라고 하는 이 지불 방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각 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몇 퍼센트 정도를 해야 될 건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만약에 해서 북한한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니네가 물을 어느 정도 이상을 우리한테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이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니네한테 리턴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편익과 남한의 편익을 좀 산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줄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통일부 가서 몇 번 특강을 하면서 이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하고 에너지를 트레이드하는 방법인데 뭐 워터 에너지 푸드까지를 다 트레이드 하는데 지금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 모든 그 에너지 이 부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딱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밖에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두 가지인데요. 식량하고 위생입니다. 식량하고 위생인데 이 물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이 에너지는 수력 노후화에 대한 할 수가 없어요. 댐도 우리가 지어줄 수가 없어요. 위생은 상하수도 체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수도 체제를 해줄 수 있고 지금 그 환경공단에서 제시하는 협력 사업이 북한에서 하수도 인프라, 상수도 인프라, 대동강 수질 개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이하천의 물을 받는 대신으로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위생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남북 공동하천의 수계관리위원회를 설립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석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남북 협력, 예, 이 서로 협력 분위기 성숙되면은 이런 공유 하천을 통해서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대단히 일반인들한테도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장석환 교수님 감사하고요. 장석환 교수님은 또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들이 많으십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학술 행사니까 말씀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이력을 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로서요. 송미영 경제연구원 부원장님은 연구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원장이 되셨습니다. 고려대 생물학과를 석사하시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에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와 하천 생태 연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생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셔가지고 상당히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에 기여한 바가 많으십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소개를 받아보는 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쑥스럽네요. 저는 어쨌든 연구원에서 수질이나 수생태 분야 정책 개발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아는 분들이니까는 다 아실 거고.
제가 오늘 그래서 소개할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한강하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 그림이 지금 없어졌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한 10년도 더 됐는데 10년 전부터 2030, 2040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2050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비전을 많이 짜고 있고 거기 이제 큰 카테고리 중에 DMZ 한강하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의 주요 방향이 뭐냐면 남북 협력이고 평화 시대가 올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DMZ나 한강하구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실제 접경 지역들이 기초 지자체로 들어 있어서 뭐 연천, 파주, 김포 이런 데에서도 관심이 많고 기금을 마련하거나 직접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는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가구상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있는 내용 중에 저희 경기도에서 주로 관심 있는 거는 환동해 경제벨트하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평화벨트 이렇게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생태계 보건 같은 거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야 수생태나 이런 뭐 환경 보존 쪽에 관심이 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은 관광 개발 그다음에 평화적인 교류에 더 관심이 많고 보시면 그래서 파주 고양 이 경의축하고 연천 동두천 양주를 연결하는 경원축 여기에 각각 경제하고 관광 물류를 배당을 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안도 했고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들이 뭐 국가에서 정책으로 개발할 때나 아니면 향후 국가 정책 방향에 반영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DMZ 한강하구를 포함해서 서해 바깥에까지 이런 벨트 개념이라던가 새로운 협력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들을 여러 연구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요즘은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밀고 있는 것이 한반도 메가리전 그래가지고 요 서해안 벨트 전체를 메가리전으로 묶어서 홍콩 뭐 이런 중국의 큰 베이징 이런 대도시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도시권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거에 또 하부 조직으로 그런 큰 구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래 구상으로 경기도 종합계획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2020년에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도 종합계획 지금 2030년 계획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가리전이라던가 서해안 그다음에 한강하구를 포함한 협력 구상들이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40은 이미 했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의 물류단지 계획, 경제산업 활성화 계획, 관광벨트 구성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연구원의 최대 고민은 이렇게 큰 구상만 해가지고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사업들 아니면 특정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갈 거냐 그게 또 고민인 거죠. 그리고 김포, 파주, 이 고양 이런데 저희 관할 지자체들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인접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들 그러니까 뭐 서울, 그다음에 인천,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광역 지자체 간에 무슨 연대를 해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국가 정책에 지원도 하면서 같이 연계 협력하는 거를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강하구의 보존이나 활용, 그다음에 경제협력 특구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비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 레벨에서부터 김포, 파주, 고양 이런 입장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관점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특히 한강하구 관점에서 보면 하구를 정말 이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을 거냐 그런 거에 의문점을 제시하게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도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남북 공유하천은 아까 뭐 장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기본 원칙이 서로 이익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이익 공동체의 레벨이 광역이면은 저희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거는 거기도 강원도가 있고 저희도 강원도가 있고 경기도도 그쪽에 경기도에 해당하는 또 황해도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각각의 지자체가 땅을 인접하고 있는 곳들끼리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연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개념들을 수계라던가 유역에 적용해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물론 넥서스 개념 같은 것들을 계속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이런 개념들도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진강을 포함한 한강하구가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을 명분의 부여, 그다음에 뭐 DMZ 평화 뮤지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레벨에서 사람들이 그 자원이 훨씬 더 생태적이거나 환경적 가치가 크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초 자료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를 하러 나가려고 보면 굉장히 법적인 거에 걸리고 어떤 조사를 기초나 광역 레벨에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국방부하고 환경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광역적인 협력 협의체 구성에도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했던 구상 중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강 하구가 어디까지고 그 한강 하구의 일부는 DMZ에도 속하고 그게 서해 협력 구까지 연결된다. 이런 벨트 개념 그다음에 공간 구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공간 구조가 하천하고 수자원의 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 구조에서 수변에 인접한 곳을 우리가 한강이나 다른 강에서 했던 개발 위주의 그런 계획들을 함으로 해서 했던 우리의 시행착오, 그다음에 잘못된 점 이런 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 해안 포구 어떻게 복원할 거냐 같은 사업들 저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포구 개발하는 사업도 제안을 했고 유람선을 어떻게 뭐 외국의 함부르크나 이런 데처럼 서울부터 연결해서 저기 임진강으로도 가고 한강하구로도 나가는 이런 것들도 제안을 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당연히 통일특구나 자유무역 지역을 다 이미 제안을 했고 저 한강하고 중립지역을 중심으로는 남북 공동으로 수산업 활성화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립수역 안에 팥이 옛날에 보면 아주 그 고문서에 나오는 팥이 형태의 것을 예성강에도 하고 우리 쪽 그 유도 근처에서도 하고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교통은 당연히 양쪽을 다 연결하는 대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유도 바로 옆에 보시면 사실 저기가 조광나루라고 하조광나루라고 그래서 되게 가깝습니다. 저 가까운 곳을 이렇게 태국무늬 보행육교를 만드는 안을 제안을 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사실은 이렇게 접경 지역을 서로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도 하고 교류도 하는 거점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중립지역 전체를 그 선제적으로 조닝을 해서 이 안에서는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개발은 이 중립지역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일단 하고 있는데 될지는 알 수가 없죠. 수변이라는 땅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꿈꾸는 거를 여러분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뭐 보호구역 설정하자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중립수역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인접 지역에서 차라리 개발하는 거를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오늘 뭐 미국 대선 결과도 어찌 나올지 그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뭘 정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단계별로 항상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교류가 확대될 때는 어떻게 하고 교류가 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안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북한 지역하고 북한에서 본인들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그것들을 해주면서 다른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희 그 지사님 같은 경우 뭐 의료 지원 같은 거 하셔가지고 정말 국감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구에 관한 기초 조사라던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지가 않네요. 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네네.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현황이라던가 북한 지역 현황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대비죠. 그다음에 이제 뭐 협의체 구성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인천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기초 연구 부분에서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시작되고 그 단추가 끼워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남북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언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체육도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생태 쪽에서 길을 뚫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자로서 최정권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필을 보니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탄천이나 하기천이나 양재천 이런 여의도 색강 뭐 이런데 이렇게 실적 연구실이 많이 쌓이셨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 연구 사업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특허를 갖고 계십니다. 예, 최정건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최근 4, 5년간에는 바다로 슬슬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천 강도 여럿 있지만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에 훈수를 좀 뚫으려고 왔습니다. 장기판인지 바둑판인지 훈수를 떠야 되겠는데 오늘 송 박사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데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사한 내용인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3년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태풍도 불고 먼지도 날아 들어오고 기후 변화 등 해서 리질리언스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고 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여러 뭐 과학적 접근 방법, 공학적 접근 방법이 나왔다면 저는 공간 계획적 측면에서 인천 강가바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 황 교수님 또 오늘 주최하신 최 교수님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불려다니면서 인천 워터프론트 특강을 해왔고 또 한강에서 이어진 말씀드린 대로 강에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 한강 하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간이건 환경이건 생태계를 다루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의문을 표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송 박사님 경기연구원에서의 꿈 말고 전략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우선 퀘션 마크를 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습지가 있다는 건 알려져 있고 작년에 이삼희 박사랑 함께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무토를 보면서 생태 경관 조사를 했었고 한 달 전에는 다시 철책에 붙어서 철책 사이로 또 장항습지
산남 습지 등을 보면서 어떤 공간적 대안이 있을까 등을 그러면서 보면 여러 청의를 가지고 있다. 무식생 퇴적역 그리고 산조풀 등등 이어지는 선보들 등 이런 청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도상에서 분석해서 이게 구조 역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강 하구역은 별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있는 대표적인 하구역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강 하구역은 소위 타이드 도미네이티드 조류에 의한 조석에 의한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자연적 생태계 낙동강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동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이차가 동해안은 0.23cm라면 부산은 1m 내외고 잘 아시겠지만은 서해안 그리고 특히 경기만 끼고 있는 하구 경우에는 8m까지도 조이차가 발생하면서 이런 조석 영향이 지배적인 한강 하구역에 대한 이 물리적 수리적 기반 위에 형성된 이 한강 하구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물가에는 대단한 개발들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송도도 마찬가지죠. 땅을 넓히는 개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천과 수변 많이 손상됐죠. 생태계 말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 Think Global 100여 년 전에 대표적인 계획가죠. 공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 계획가 패트릭 게데스가 한 지구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국지적으로 한강 하구에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국내 사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낙동강 하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전략 구상을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생태 보존과 또 친환경적 이용을 같은 하구역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과거에 개방되었던 것들이 공학적 수리적 시설에 의해 가지고 폐쇄되었고 수변 개발을 통해서 구부러진 한이 직강화되었고 이런 변화 과정을 중시하면서 보존해야 될 주요 거점과 개발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연계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사실 제가 창안한 게 아니고 네덜란드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히딩크가 오기 전에 뻥축구를 하다가 히딩크가 공간축구를 가르쳐 줬는데 마찬가지로 한강 하구역도 공간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공학자들은 되게 위협을 많이 합니다. 수질이 악화됐다, 뭐 홍수가 난다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건 20세기 주장했던 거고 21세기는 공간 계획을 통해서 뭘로든 이 물과 수환경의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진행했던 우리 4대강 사업과 함께 진행했던 룸포드 리버라든지 포스트 델타 프로젝트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ING입니다. 전략계획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남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Integrated Planning and Design 2014년에 제시한 것을 보면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는 공간 그림을 보면 우리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는 너무 탑다운이죠. 거대한 정치 말씀드린 대로 타이드 도미네이티드 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물 흐름, 조류의 흐름을 중시하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생태가 동물 식물 위주의 생태로 가고 있죠. 껍데기 생태죠. 그래서 그들은 연차별로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건 대개 어댑티브 스트래티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캐를 끼고 있으면서 라인강 하구인 로테르담과 템즈강 하구 런던에서 실행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면이 차이가 있냐? 길게 보고하고 단기 실행하는 과제를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는 비전을 잘 세우고 난 뒤에 1000가지 과제가 여기에 뒤따라 수반된다는 것들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죠. 이게 템즈강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미국 뭐 NEP라든지 최근에 뉴욕에서 실행하고 있는 빅U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지적으로 진행되는 프레시킬스 3년간에 있어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은 Resilience and Adaptation입니다. 그래서 해안역 강을 끼고 있는 수변 지역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개 리질리언스에 등장하는 솔루션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가장자리를 예민하게 보죠. 그러면서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하죠. 뉴욕을 끼고 있는 허드슨 에스튜어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조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 리빙 브레이크워터 방파제를 어떻게 바꾸고 캘리포니아에서 실행하고 있는 물 수위 상승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침수되고 어디까지 점유할 것이냐 하는 건데 실행 방안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계획적으로 중국이 상해를 끼고 있는 양쯔강 하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다음에 오늘 송 박사도 조닝 말씀하신데 이용과 또 보존을 함께하는 이런 조닝. 그렇다면 황 교수님, 한강하구역 통합 전략 구상은 이건 또 사립대학 교수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인티그레이티드 돼야 되는데 우리 과학자 공학자들은 너무 미시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미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문가들 말이요, 전문가들은 다 나름대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각기 꿈도 꾸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20세기에 왔던 종합 방식입니다. 통합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통합 방식의 전환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와 부문 간의 관계를 중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책 위반자,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여전히 탑다운입니다. 여기 실행 사업이 진행되면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되지 말한 법이 없어요. 이들 관계를 읽어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 장 교수님이 유량 토목하는 분이 계시고 수질 환경하는 분이 있고 저같이 조경하는 사람, 황 교수님은 건축하는 분, 도시계획 하는 분들이 한강 하구와 같은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모아놔 본들 복잡하기만 하고 복합적인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플래닝이라는 큰 글에서 담아낼 것 같으면 이들 분야 간의 관계가 생성이 되죠. 제가 그린 다이그램은 이런 겁니다. 물과 땅의 관계뿐만 아니라 에콜로지와 하이드롤로지의 관계 그리고 지오모폴로지 아주 생소하죠. 우리나라에는 변화하는 지형을 다루는 이런 그래서 물과 땅이 만나는 교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롭게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상은 그래서 인천 관계자분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인천 바다 강 되게 방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전략 계획 과정, 스트래티직 플래닝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기 추구해야 될 것은 경제와 사회, 환경 함께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국가적으로 겪었던 이 탑다운 방식에서 버텀업이 함께 가져야 되고 공간을 읽는데 멀티 스케일로 잘 못 읽어요.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 개별 전문가의 솔루션이 그냥 적당히 조합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 최근에 나온 해안 리질리언스와 대응형 방식, 대응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저는 항상 버쩍버쩍 일었습니다. 대응 방식으로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어게인스트 방식은 상합니다. 또 다른 걸 상하게 하죠. 위드 방식의 적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실험적 성격의 소규모 단기 실행 방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쌓입니다. 네덜란드 인물들이 했듯이 이상 황 교수님 시간 초과 20분은 설명해야 되는데 10분 만에 하려니까 예,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통합 공간 계획을 하자. 통합 공간 계획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큰 스케일에서 think globally로 가는 그런 측면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박창호 세한대 항공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박 교수님은 예, 뭐 이런 행사하실 때 항상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합니다. 인천시의 항공물류 특보, 예, 물류특보입니다. 그다음에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거시경제전문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 자문위원회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항만경제학회 부회장님을 활동하고 계시고, 물류연구회 사무총장님, 사단법인 마리나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레저협회 부회장님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이렇게 거의 개인적으로 친하면은 저기 전곡항에 가면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파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본 그 박창호입니다. 오늘 하류 물 환경 합리적 활용을 위한 관리 원칙 및 분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건 교수님께서 평소에 제 존경하는 교수님 오늘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발표하는 내용이 그 후속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한강 하구와 인천이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이제 한강 물 환경을 이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관리 원칙과 이제 분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목적 범위 방법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구라고 하는 에스츄리는 그 강과 바다에 이제 만나는 기수역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를 보면 이제 육지가 이제 조금이고 이제 바다가 굉장히 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은 한강 유역에는 속하지만 수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영향은 모두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에는 이제 잠실 수중보와 이제 신곡 수중보가 있어서 신곡 수중보 아래로는 선박이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 사이에서 이제 아라뱃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행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구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은 이제 한강 유역이면서 수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런 그 경인 아라뱃길 때문에 경인 아라뱃길이 이제 서울에서 접속되면서 가까스로 이제 수계에 턱걸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이라고 하는 위치는 한반도 서해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 쪽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북단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중국 산동 반도와 최접근지에 있고 수도권의 해양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제일 오른쪽이 여기가 김포공항입니다. 그 김포공항의 활주로의 3분의 2가 인천시 계양구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한강 하구에서 이제 강화군하고 옹진군 일부 지역이 이제 직접 한강 수계에 이제 에스츄리에 이제 접해 있고 그의 대부분의 연안 도서 지역이 보시다시피 이제 한강 수계권의 결과가 이 근처에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보면 섬에 온갖 쓰레기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들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에 속한 이제 직접 약간 연결이 돼 있고 직간접적으로 인천은 한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입장에서 보면 한강이 뭔가 좋은 것은 이제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거하고 아라뱃길하고 한강이 바로 연결되어서 옛날에는 이제 한강으로 이제 배가 다녔다는 지금도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 32번째 이제 항구로 이제 서울항이 지정되었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설정했던 그 무역항
서울항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지 이런 실제적인 활용 면에서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아무래도 한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온 그 강화 옹진 쪽에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오염 때문에 이제 이런 어장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 해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방법이 나올까를 찾아봐야 되는 게 오늘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남북 교역이나 이제 협력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또 국제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룰 영역은 한강 인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해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강의 이제 물을 제일 먼저 관리하는 것은 상수원이겠죠. 이제 상수원뿐만 아니고 도대체 한강이 어떤 수질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제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 잠실 수중보가 이제 그 첫 번째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수중보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다면 여기 이제 모든 것을 다 컨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한 상황을 이제 한강 유역 환경관리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이런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이제 대책부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은 상수원에 대한 확고한 이제 대응이 필요한데, 상수원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수량과 깨끗한 물 수질을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잠실 수중부하고 신곡 수중부 사이에 한강 수로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치수, 용수, 또 통수적인 측면으로 이제 다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뒤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로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한강 수로와 경인나라뱃길, 인천은 연안도서를 물리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곡 수중보는 더 이상 하류로 갈 수 없는 이제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물만 내려가고 이런 배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는 신곡 수중보 위쪽에 있는 아랍 8경과 7경 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곡 수중보는 이제 아래쪽으로 통하는 수질은 이제 또 게이트웨이로서 에스츄리의 이제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잠실 수중보와 함께 신곡 수중보에도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한강과 아라뱃길의 연계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이제 돌아가신 박 시장님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한강 수계를 다 경인아랍길을 통하는 모든 걸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5개의 이제 한강의 선착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을 이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게 보호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강과 경인아랍길, 서해안의 이제 이런 물류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잘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곡 수중보 하류 쪽은 이제 삼강유역입니다. 이제 삼강유역은 이제 지금 지뢰도 많이 묻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로를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수중보를 이제 해체하고 이용을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인천의 조수간만 차이가 9m입니다. 9m의 조수간만 차이가 직접 와닿는 곳이 신곡 수중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위쪽 이제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가 그 유량이나 조수간만의 이런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행로는 확보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강과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이 에스트리 영향권을 본다 그러면 이 북부권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한강 수계의 이제 그 에스트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 두 군데 북부권역과 이제 중부권역이 실질적으로 에스트리 영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권역은 한강에서 이제 관광을 한다면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이 남부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3개 권역에 대한 부분도 한강 활용과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강화 직접 영향권으로 본다면 북부권역입니다만 강화 연도 연유권인데 이제 연유권과 이제 연도권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연유권들이 이제 다리가 이제 다 놓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검도와 이제 서검도가 이제 옛날에 한강에 들어가는 그 CIQ 이제 기관이 있던 곳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CIQ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부분은 이제 수로로 이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권역은 이제 하류의 이제 에스츄리 쪽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한강 하구 부유물이 저희들이 이제 탐사를 해보면 산 같은 쓰레기가 쌓였다가 또 며칠 지나고 보면 또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류의 쓰레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흐르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즐겨 먹습니다만 그 황복에 이제 칠해지가 저 교동도 있고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황복이 기수역에서 대표적인 어종인데 이런 어종들에 대한 어로 또는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양식 여건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강화 하구권의 이제 해양 관광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부권역 활용 방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권역은 이제 경인 운하권과 이제 북면권 여기 이제 교량이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천공항을 주변으로 하는 중부권 이 세 권역에 대해서 역시 아라뱃길이 새로운 그 한강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공항과 이제 이런 북면권이나 이제 경인 운하를 어떻게 이제 한강과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활용 방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강과 접속이 되는 경인 아라뱃길은 제 1경에서 이제 8경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 8경은 서울시 권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2경부터 이제 7경까지가 수자원공사 관리고 제 1경은 인천광역시 이제 권역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광역시와 서울시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라뱃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물류는 전혀 활용력이 없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포터미널은 이제 국제 물류 시설이 아니고 도시 물류 시설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적으로 활용할 가장 중요한 경인 아라뱃길에 서울시의 정책 이해가 좀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구청마다 생활 쓰레기가 이제 각 구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 수계에 해당되는 그 구마다 쓰레기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운으로 다운스트림으로 이제 옮겨간다 그러면 차량 통행에 100분의 1 정도의 통행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물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물류가 차단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한강과 아라뱃길과 인천의 이제 문제라고 봐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 원칙으로 한 것은 한강역 한강관리청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이제 인천, 서울, 경기의 3개 광역지자체가 각각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과 재정 부담, 그리고 이제 하류 물 환경을 관리할 때 이제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거기에 대한 분담, 이 부분이 이제 한강유역 관리청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상계 광 지자체가 그 이제 확보량과 분담금과 서로 협력을 해야 될 것을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한강의 이제 수계가 깨끗하면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저는 이 환경단체와 수도권 주민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해야만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공정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까지는 이제 부족했지 않는가. 특히 이제 한강과 그 에스튜리 강화권이 아니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인천으로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그 연구가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발점이 이제 서울항이었던 그런 이제 정부 해양수산부의 계획이 다시 원상복귀해야 된다 그러면 인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에스츄어리를 조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강도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아라뱃길을 통해 가지고 두 개가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높일 수 있다. 예, 시사한 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최 소장님은 현재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이시고 환경부 민관환경정책위원회 회원, 생명의 물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과거 국토연구원에 재직하셨고 각종 물 관련 이 연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 문제는 물 부족 문제가 아니고 관리 체계의 효율성 문제이다라는 지론을 펴고 계십니다. 최 소장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56분인데 4분 남았네요. 12시 마치는 시간까지. 그래서 앞에 분들이 많이 그 좋은 문제를 많이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강하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명찰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이제 처음 작년 말에 생겨서 유역 전체의 얘기를 모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유역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역위원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인천시 지금 한강하고 협의체 하시는 담당자들하고 좀 만나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정말 인천시가 열심히 한강하고 협의체 만들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든 게 정말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고 그러고, 아주 군 한강하구의 여러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출발을 잘 시작해줬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강하구의 여러 문제들을 한 자리에서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인천시에서 만들어준 게 정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제 같이 풀어나가는 이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포럼에도 마찬가지고 한강하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까 앞에 이제 몇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 건가 하는 전략,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저는 중심으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한강하구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발표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 환경의 보존 문제, 그다음에 하구유역 개발 이용하는 문제, 각 지자체마다 각각의 계획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되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조차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각각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떨어져서 보면은 경쟁적으로 지자체들이 좀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들 하나하나의 구상들을 보면 참 훌륭하고 한강우 전체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이런 게 한강하고의 합의된 계획이나 정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갈 건가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경기도 그 계획은 아까 잘 구상을 해주셨고, 그게 이제 경기도 계획이 아니고 한강역 전체 계획이면 정말 힘을 받고 잘 추진될 텐데, 이게 이제 그 경기도의 계획으로 발표돼 있다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또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파주시는 파주시대로, 김포는 김포대로 각각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고양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나 그 이런 수질 문제, 하천 어민들이 하천 수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신곡보를 그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하고 남북 협력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남북 공동조사가 우리 작년인가요? 있었고, 최근에 통일부하고 국립생태원이 같이 또 생태환경 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처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로 조사도 한 바 있고, 아라뱃길 아까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환경부주도로 구성돼서 한 2년 동안 그 작업을 해서 지난주엔가 아마 시민위원회 3차까지인가 해서 아마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시 입장이 다르고 인천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들에 대한 구상이 각각 다른 점이 있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는 거죠. 마치 이제 이게 한강하고 협의체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같이 합의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이 자리는 같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후에 김성호 박사님께서 전담 기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제안은 이제 연구기관 중심이고 실제 실행기관들은 각각의 지자체들이고 중앙정부들인데, 이 서로 다른 이해를 관계를 갖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갈 건가 하는 것들이 지금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그 우리 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유역 관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고 유역 단위에서 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그 한강 하구 때문은 아니지만은 물관리위원회가 이제 19년 6월에 구성이 됐고,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자체 추천한 이제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중앙정부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서 아마 한강하구 이슈를 논의하기 이제 같이 풀어보자 하는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미 이런 논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도 한강하고 거버넌스를 좀 제안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경기도 문제를 풀려면 경기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인천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시는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협의체 구성해서 사실은. 근데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들도 국책연구기관들도 또 한강하고 공동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공동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강역 물관리위원회도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강하고 협의체의 성과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건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좀 오해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쉐어드 비전이라고 해요. 합의한 공동의 구상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유역 관리하거나 물 관리할 때 항상 선진국들에서 얘기했고 우리 전문가들도 계속 공부했던 것들인데, 이거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게 이제 해야 될 것이 한강하구라는 거죠. 여러 인천시, 뭐 서울시, 경기도 이런 구상들을 같이 내놓고 합의된 구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디서 시작할 건가, 어떤 장에서 할 건가 하는데 그 시작의 장이 이제 이런 그 장을 여기서 중요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잘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갈 건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쉐어드 비전 혹은 이제 공동의 그 구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하구에 대한 공동주사, 한강하구의 그 미래 비전 구상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조금 그 단초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이게 이제 유역위원회가 될지 환경부가 될지 통일부가 될지 약간 이제 그 뭔가 개별 지자체를 넘는 단위에서 어떤 제안이나 예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런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유역위원회에서는 이제 아마 연말부터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하고 서울시 지자체들에서 한강 하구에 대한 구석을 거기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강 하구에 대한 계획들이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포함은 되겠지만 그 유역 한강 유역 전체 구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한강 하구에 대한 종합 구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한강유역위원회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 거버넌스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오늘과 같은 한강하구 협의체가 중요한 거버넌스의 하나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 물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협의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지자체들 간에 이제 협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런 한강하구 협의체나 인천에서 추진하는 이런 성과들 여기서 나온 문제들을 이제 추려내고 현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실행이나 이행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점심 먹고 나서 한강유역위원회 세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한강하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구상들을 앞으로 세워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이제 특히 이 한강하구 포럼 관련돼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 협의체에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도 참 인천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관련된 전문가들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논의를 토대로 이것들을 묻고 이행해 나가는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이제 구상이 아니고 같이 구성하고 같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인천시, 그다음에 유역위원회,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랙티컬 액션이잖아요. 이제 구상들 많이 했고 논의도 많이 했으니까 작은 거라도 어떤 것부터 실행을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고 그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진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한강하구 협의체, 예, 뭐 이렇게 에스츄리 이런 거는요 담당 기관이 딱 정해질 수가 없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핑퐁합니다. 이 뭐 도시 관리냐, 이게 뭐 농어촌이냐, 뭐 여러 가지 핑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거버넌스가 잘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내일 오전에 있는 종합 토론 시간에 전체 토론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you, I want to tell you, you control my brain.